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을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슬미라고 합니다. 저희 줌 접속해 주신 분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수민님이요. 고수민님, 네네. 아니 카메라가 지금 뭐 여러 대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요. 어딜 봐야 할지. 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를 제가 중심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 하면요. 저는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슬기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창업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설했던 채널인데요. 지금은 초보 대표자분들이 앱 개발을, 외주 개발을 할 때 그때 알아야 하는 그런 앱 개발 상식과 정보를 담은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요. 그 촬영 장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부에서 편집과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촬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 장비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촬영 장비가 크게 나누면은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조명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 여러분들 아시는 DSLR이나 미러리스와 같은 이런 렌즈 교환식이 있고요. 캠코더가 있고 또 액션캠이 있어요. 렌즈 교환식 같은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1년 전에 제 카메라를 지금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1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때 뭘 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달 정도 유튜브를 보면서 서칭을 했어요. 리뷰 같은 거 보면서 어떤 게 괜찮은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인기가 제일 많았던 기종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니 알파 6400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한다면서 왜 카메라를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카메라를 사지 뭘 사?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는 동영상인데 캠코더를 사야지 왜 카메라를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2달 동안 리뷰를 서칭하면서 이런 미러리스에 관한 리뷰만 봤지 캠코더에 관한 리뷰를 별로 못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재롱잔치 같은 거 하면 부모님들께서 캠코더로 다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캠코더와 이런 미러리스를 한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캠코더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캠코더는 어쨌거나 이게 동영상 찍기에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슈팅 그립 잡는 것부터 미러리스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동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도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이 파워 줌인과 줌아웃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오디오 동영상이다 보니까 오디오를 세팅하기 위해서 그런 단자나 또 자체 기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런 오디오 세팅 단자 같은 것들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초점이 얘네는 좁은 초점이지만 캠코더는 초점이 넓고요. 그리고 장시간 촬영하기 위해서는 캠코더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저는 이거를 샀냐, 캠코더를 사지 않고 이거를 샀냐 하면은 먼저 슈팅 그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쓸 게 삼각대에 이거를 올려놓고 찍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동성 역시 촉각을 다투는 그런 촬영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메리트가 없고 또 파워 줌이나 이런 기능은 어차피 뒤에 편집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편집으로 요거를 클로즈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촬영하면서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서 또 필요가 없고, 또 오디오 세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여기에도 오디오 단자가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장시간 촬영하는 거는 지금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 같은 거 촬영할 때 2시간까지도 촬영을 해봤는데 별 문제 없이 녹화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캠코더를 사야 할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캠코더가 부러운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점인데요. 이거 캠코더는 넓은 초점이고 얘는 되게 좁은 초점이라서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그 제 지인 중에 이런 자동문을 만드는 그런 기업의 대표님이 제 지인분이 계시는데 시제품을 만드셨다고 해서 저한테 좀 촬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그 소니 이 카메라를 앞에 메인 카메라로 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서브로 제가 고프로를 서브 카메라로 측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메인 캠으로 찍은 이 영상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냐면은 이 대표님께서 이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초점을 저 대표님을 맞추면서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카메라 그 영상의 전체 화면이 울렁울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캠으로 찍은 거를 하나도 쓸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서브캠으로 측면에서 고프로를 찍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메인캠이 있고 서브캠이 있으면 멀티캠 촬영을 하실 분들은 카메라를 꼭 같은 브랜드를 쓰셔야지 색감이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은 고프로 색감이랑 이 소니 색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색감을 맞춰줄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브랜드의 카메라를 쓰시면 이 색감이 일치하기 때문에 멀티캠 촬영이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즈 교환식과 캠코더 카메라 중에서 캠코더가 아니라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월등하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미지 센서는 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여기 렌즈 안쪽에 보이는 요 네모난 부분, 요게 이제 이미지 센서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제 빛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건데,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제가 이거 지금 제 기종은 크롭바디인데 이거를 살면서 이제 많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풀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풀프레임이 이 센서가 제일 큰 카메라인데, 그래서 풀프레임을 가지고 싶어하는, 풀프레임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더 로망적인 카메라, 그게 풀프레임이고,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게 이게 크롭바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건데요. 그런데 이미지 센서를 한번 보면요, 크롭바디와 풀프레임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풀프레임이고 이게 크롭바디거든요. 근데 캠코더는 1000만원 이하 기준의 캠코더에 보면은 센서들이 다 1인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미지 센서가 훨씬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어차피 동영상이라는 거는 사진의 연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진 화질을 담아내는 거는 오히려 얘가 더 낫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캠코더보다 얘가 좀 더 대중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종이 많아요. 선택의 폭이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러리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러리스 1위 브랜드가 소니거든요. 소니가 이제 굉장히 DSLR 시대에는 그렇게 소니가 1위까지는 아니었는데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소니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어요. 소니에서 고가형은 A7 시리즈, A9 시리즈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가격이 250만원 넘어가고 300만원 넘어가고 그런 고가형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소니 알파 6000 고급형인데, 요거는 한 100만원 정도 했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100만원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저가형으로 소니 알파 5100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유튜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카메라로 많이 추천을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5100에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6400을 살 때 제일 고민이 됐던 기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캐논의 EOS RP라는 카메라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냐면 얘가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그런데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람들이 못 사는 게 비싸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때 캐논에서 그 EOS RP를 160만 원이라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풀프레임 카메라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그런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걸 사지 않고 얘를 사는 이유는 이거는 풀프레임 카메라긴 하지만 좀 더 사진에 특화가 되어 있고 동영상에 특화가 된 기능이 얘보다 많이 부족해서 제가 사질 않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24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24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을 찍을 때 1초에 담아내는 그 사진의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24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24장, 그리고 30프레임은 1초에 30장, 60프레임, 120프레임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간 시네마틱한 그런 촬영을 할 때 많이 쓰는 그 프레임 수고요. 사람의 눈은 60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60프레임으로 찍으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약간 직관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요렇게는 그 세팅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얘는 24프레임이 지원이 안 돼서 저는 이 제품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5100은 가성비가 높다고 인기가 많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단점을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서 제가 오늘 대표적인 카메라 6400과 5100을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장시간 촬영에 있어서 캠코더를 써야 되고 미러리스가 장시간 촬영이 취약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프로세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발열 문제가 생기는데 이 6400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형인 A9 시리즈의 프로세스를 쓰기 때문에 발열을 많이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듣기로 한 4시간 이렇게 촬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100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촬영을 하게 되면 발열 문제가 생겨서 카메라가 이제 더 이상 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짧게 찍으실 분들은 5100을 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이크 단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마이크 단자가 얘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5100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마이크를 꽂는 이 단자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뷰파인더가 5100에는 없고, 근데 사실 뷰파인더는 그렇게 뭐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 전원을 꼽아서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5100은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보시면은 요 셀피 카메라, 셀피 스크린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처럼 1인 그 유튜버들은 본인이 이걸 보면서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틸트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셀피 카메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캐논은 이게 틸트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스위블 액정을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는 틸트보다 스위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틸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 사실 우리가 렌즈 보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찍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편하게 하려면 그 화면에 내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 얼굴을 보면 얘는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약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냥 시선만 약간 각도가 틀어지는 거지 위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위블이 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 외부 카메라를 여기 그 파인더에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셀피 카메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틸트형인 그 카메라는 이것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무슨 이렇게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6400이 그러면 좋은 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6400의 그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그 IBIS가 뭐냐면 손떨방 기능이거든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기능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아쉬운 기능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쓰시면은 이 렌즈에 자체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렌즈를 쓰시면 되고, 또 편집을 할 때도 그 손떨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클릭 하나만 하면 핸들링 그 화면들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으로 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5100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높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오디오 단자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마이크를 쓰면 선이 없거든요. 이런 거 써서 하면은 또 그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4K 촬영 같은 경우에도 4K 촬영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해보니까 4K 촬영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4K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컴퓨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고사양이면 4K 촬영으로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결과값이 우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니까 굳이 이게 4K가 메리트가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그냥 1080으로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캠코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캠코더에서 그 줌 인 아웃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는 부족하지만 이것도 편집에서는 스케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촬영하면서는 이 줌인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를 일단은 화각을 좀 크게 찍어 놓으면은 편집할 때 내가 클로즈업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편집으로 클로즈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인해서 찍게 되면은 이걸 다시 편집으로 아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에서 이거 고정을 하는 게 더 괜찮기 때문에 찍으면서 줌인아웃이 그렇게 필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액션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대표적인 게 고프로와 소니의 액션캠, 이렇게 이제 액션캠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고프로거든요. 근데 제가 소니 액션캠을 사지 않고 고프로를 샀던 이유는 이 뒤에 보시면 여기 액정이 있어요. 고프로는 여기 액정이 있는데 소니는 액정이 없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니에서는 이 액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장비를 다시 사야 돼요. 얘를 이 본체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될 때 이게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이었던 기능은 얘는 자체 방수가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 그대로 그냥 물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니는 이렇게 방수 캡을 씌워야지만 방수가 돼요. 이것도 되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제가 그 고프로를 사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고프로의 단점은 뭐냐, 방수가 되는 건 좋은데 방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면 음성이 마치 이렇게 막이 씌인 그런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는 방수 기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는 핀 마이크, 이렇게 지금 꽂고 있고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핀 마이크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그런 핀 마이크를 보면은 가격대가 되게 싸요. 만 원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근데 이거는 저도 사기는 했는데 별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불편해서. 유선이 주는 되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요거거든요. 유튜브에서 1위 제품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그 제품인데, 요게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 한 7만 원대 되는 금액인데, 요게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마이크예요. 요게 이제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 카메라 앞에 있는 소리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목소리 위주로 얘가 잡아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촬영하게 되면 그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되잖아요. 요것도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요걸 끼우고 사용을 하시면 바람 소리가 많이 잡히고 이제 깨끗하게 촬영이 녹음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방송하실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송수신기가 있는 이런 무선 마이크를 쓰는데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부피도 크고 또 가격도 좀 비싸요. 괜찮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송수신이 잘 되는 이런 거는 한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야지 잘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지 않고 제가 사는 게 뭐냐면 요거를 샀거든요. 이것도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인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은 그 소니 그 TX650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근데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스 레코더거든요. 보이스 레코더인데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음성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요. 근데 마이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얘는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음성 파일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요걸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은 여기는 영상 파일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음성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을 싱크를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그런 편집 프로그램을 쓰실 거면 그것도 클릭 하나면 자동으로 이 싱크를 맞춰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앱이나 이런 거를 쓰실 것 같으면 요거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싱크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의 엄청 힘드니까 프로그램을 쓰실 거면 요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명 없이 지금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뭐 조명이 필요한가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촬영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 업체 대표님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얼굴이 화면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하얗고요. 여기는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촬영을 다니다 보면 모든 환경이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돌발인 상황도 많고 이것처럼 뒤에 이렇게 역광인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뒤에 창문인 경우에는 앞에서 조명을 이렇게 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명을 지난주에 구매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샀는 조명인데 요게 제일 많이 쓰는 유튜브 이게 1위 광고 같아요. 오늘 다 광고 같은데 절대 광고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1위라는 거. 그래서 룩스패드라는 조명인데 얘는 지금 22예요. 그런데 43, 63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조금 더 큰 것들인데 43은 지금 사시면 안 되고 63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43은 9버전이고 63은 새로 나온 거거든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43을 사지 마시고 63을 사시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22예요. 22인데 한 6만 원 정도 줬는데 얘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원 연결해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따로 샀어요. 이 배터리를. 근데 이 배터리가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얘가 6만 원인데 얘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켜면은 조명이 들어와요. 근데 요게 나오나요? 그래. 네. 이렇게 최대 밝기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이렇게 있고요. 표시나요? 그리고 색깔도 요게 이렇게 붉은빛 그리고 하얀빛 이렇게 색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세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사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주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이 대표님은 굉장히 어둡게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이지만 스탠드형 이렇게 많이 보신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의 장점은 멀리서도 조명을 쫙 이렇게 쏠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 광원이 멀리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튜버들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명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명도 메인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브 조명이 있고
또 백그라운드에 조명을 하나 더 이렇게 3개를 세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힘든데 메인이랑 서브 정도는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조명은 설치 방법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45도, 위로 45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쏴줘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 서브 조명을 이쪽에서 이제 또 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밝기를 조도 차이를 줘야 하는 거는 메인을 제일 세게 가고요. 그리고 서브는 요 조도를 높이면서 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점까지만 조도를 올려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직 서브까지는 쓰지 않고 이거 하나만 하는데 서브를 구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고프로에서 방수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수 기능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물놀이를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이 수중에서 촬영하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 딸이랑 아들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 속에서 촬영을 하면 물 밖에서의 느낌이 아닌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프로는 가족끼리 물놀이를 이렇게 가면은 수중 촬영하면 훨씬 더 좀 이 영상이 물놀이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행 가서 스노클링 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사실은 이렇게 촬영하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촬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고프로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화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 딸인데 딸 바로 뒤에 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딸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촬영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화각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상업용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굉장히 제한이 강하게 받는 그런 콘텐츠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를 올려서 바로는 광고를 받지 않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차후에는 광고가 붙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상업용 영상이라고 보고 올라오는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상업용 영상으로 제한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음원이나 폰트나 이런 걸 보면은 같은 폰트라도 이게 어떤 거는 개인 사용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상업용은 허용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상업용까지도 허용을 해주고 그게 폰트마다 또 음원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이건 어디까지 허락을 해주지? 라고 살펴보고 쓰기에는 너무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거를 쓰셔야지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컨텐츠 아이디라는 거는 음원에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이거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자동으로 이게 걸려서 신고가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방심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음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원 저작자는 요거를 2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서 이 음악에 대한 주인이 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원 저작자는 선택이 2가지가 있거든요. 상대가 내 음원을 가져갔을 때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업로드는 허용을 해주지만 수익은 내가 다 가져온다 라고 그 저작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필요 없고 너는 내 이 음원을 유튜브에 절대 못 올려 라고 자체 허락을 하지 않는 이렇게 저작자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 이렇게 경고가 와요. 그러니까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걸러져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면은 모르고 쓰시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몇 분 몇 초에 문제가 된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분수의 배경음악을 지우고 다른 음악을 넣으셔야지 이게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오디오 보관함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오디오 파일들은 저작권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음원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걸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 들어가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작권을 표시해야 되는 게 있고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을 표시하는 게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음원을 그때그때 가지고 와서 쓰고 출처를 밝히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마음에 드는 음원들을 좀 내 그 컴퓨터에 저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음악이 그 어떤 저작자에 해당이 되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작자의 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원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지금 여기 바꾼 거 보니까 저작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다 그냥 자체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폰트들이 있잖아요. 맑은 고딕이라던가 뭐 굴림이라던가 이런 채들이 있는데 이런 채들이 상업용으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업용으로 허락해주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폰트를 만들어서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든 고양체거든요. 이 고양체도 예뻐서 제가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폰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한나체, 또 뭐 빙글의 다운체, 여기어때 잘난체 이런 이제 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런 폰트를 다운받는 거는 무료 폰트 100이랑 눈금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폰트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려고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청춘연구장 김슬비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편집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탑2가 있어요. 탑2가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프로 X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리미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튜토리얼이라던가 아니면 도서나 이런 것들도 프리미어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 여기 뭐 대전점을 가서 저도 봤는데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해도 파이널 컷 관련된 거는 한 3권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프리미어 관련된 그런 도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프리미어가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얘가 대중적이고 얘가 별로 대중적이지 못한 이유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4개서밖에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의 그 높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는 윈도우 체제 컴퓨터든 맥이든 상관없이 어떤 컴퓨터로도 이게 되지만 파이널 컷은
맥에서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앱들을 쓰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유명한 앱들 이렇게 보면은 키네마스터, 블로, 비바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 앱이거든요. 그런데 또 인기가 많은 앱이 뭐가 있냐면 이 루마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무료거든요. 근데 루마퓨전은 37,000원이에요. 이거는 유료 앱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마퓨전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루마퓨전도 문제가 뭐냐면 아이패드에서만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이랑 루마퓨전, 아이무비 이거는 맥에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근데 저는 이 파이널 컷을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루마퓨전이나 아이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패드를 산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 앱으로 편집을 하실 거면 핸드폰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패드를 사야 되는데 이왕 패드를 살 거면 아이패드로 사면 이런 것까지 써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미어로 편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로 한참 이렇게 쓰다가 자꾸 저도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 살펴보고 하니까 좀 추천 영상으로 파이널 컷 이런 튜토리얼이 자꾸 보이길래 한번 그냥 보게 됐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파이널 컷이 어떤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파이널 컷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파이널 컷 써보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다들 맥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데, 저는 노트북이 맥북이거든요. 그래서 맥북인데 파이널 컷을 안 쓰는 거는 내가 내 맥북한테 미안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파이널 컷으로 저도 한번 갈아타봤어요. 갈아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쓰다가 그 파이널 컷으로 갈아탔는데, 파이널 컷을 쓰면서 정말 가장 좋았던 기능이 마그네틱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편집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편집은 컷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컷해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하는 컷 편집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편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업체들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원본 영상이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10분 영상으로 압축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 압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컷 편집을 하겠냐고, 그 1시간짜리를 10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컷 편집을 많이 하는데,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 자르고 얘를 지웠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을 제가 또 클릭을 해서 지워줘야지 뒤에 게 와서 붙거든요. 근데 이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자석처럼 내가 여기 걸 지우면 뒤에가 자동으로 와서 이렇게 딱딱딱딱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편한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카피 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기능이 파이널 컷에 있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쓰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서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캡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진을 캡처를 해서 바탕화면에 놔두고 이거를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이 사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파워포인트를 저장하고 나면 이 사진이 사라져도 여기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프리미어는 요 원본이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폴더가 틀어지게 되면 또 이 찾아가지를 못해서 이 파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카피 투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이 소스를 가지고 오면 여기 생성된 하나의 그 파일에 소스가 같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이 없어져도, 원본의 위치가 틀어져도 이 편집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 가지고 편집을 하고 여기 안에 자동으로 소스가 다 들어와 있어서 요거를 또 용량이 커져요. 그 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도 이거를 외장하드에 그냥 이 파일을 옮기면 또 다른 데 옮겼다가 이렇게 해서 또 열어가지고 쓰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편한 그런 기능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파이널 컷을 쓰는데 저장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장 버튼을 한참 찾았어요. 근데 못 찾겠어가지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파이널 컷은 저장 버튼이 없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나의 변경값이 생기면 그때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그 저장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파이널 컷으로 촬영 그 편집을 하는 동안 어땠냐면 저장을 누르지 않고 닫기를 눌러야 되는데 불안해서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된다 하지만 습관이 저장 누르고 닫기 해야 되는 그 습관이 있는데 안 하고 닫으려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컴퓨터를 켜놨어요. 3일 동안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편집하던 게 완성품이 나오고 이제는 얘가 뭐 어떻게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됐을 때 그때 이제 닫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냥 닫으셔도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관리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상위 폴더가 라이브러리라는 하나의 이제 제일 큰 파일이고요. 이 안에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 편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면은 이 싹쓸이 요즘에 엄청 이제 핫한 싹쓸이죠. 이 뮤직비디오를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싹쓸이 뮤직비디오라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싹쓸이가 가지고 있는 노래가 여름 안에서도 있고 다시 여기 바닷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로 나눠서 폴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이제 각자 클립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폴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컷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돌발이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파이널 컷만 가지고 있는 기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전문가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프리미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메뉴라는 그런 요리를 할 거예요. 하는데 김치찌개를 만들고 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김치, 파, 양파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상 원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원본인 이거를 가지고 도마 위에서 이거를 자르고 다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 도마가 그때 새로운 도마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마가 이렇게 있으면 김치를 썰고 썬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도마를 꺼내서 양파를 썰고 썬 상태로 또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썬 다음에 썬 상태로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거가 필요하면 새로운 도마를 꺼내서 거기서 요거 필요한 거 가져오고 여기 썰어놓은 거 여기 조금 가져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도마에 해당하는 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딱딱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인트로 영상을 만들 때도 있고 또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야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인트로 작업만 하고 또 하이라이트만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용이했는데 프리미어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분석하려고 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유튜브에 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받는 성적표와 같은 거예요. 성적표와 같은 건데 오늘 제가 이거를 자료 화면으로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제 성적표를 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나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위해서 오늘 제가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공개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면 시청자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길래 내 영상을 보게 되느냐, 그리고 나의 그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이 조회수와 구독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청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뭐 우리 어그로 끌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통해서 조회수는 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끄죠. 그러면 시청 시간은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청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채널 대시보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 기본 값은 뭐냐면 이 대시보드는 내 유튜브 성적에 그 엑기스 요점 정리만 한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잘 안 봐요. 안 보고 어딜 보냐면 여기 분석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석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기본 설정이 지난 28일이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지난 28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값을 바꿔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8일인데 나는 뭐 이번 주 7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지난 7일로 바꿔야 되고 1년만 보고 싶어 하면 365일, 아니면 내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거에 대한 조회를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전체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지난 365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이 광고를 주는 기준이 지난 36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도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28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이때가 이제 2018년 8월이거든요. 이때 개설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회수, 시청 시간, 구독자 수 이런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에서 이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요 첫 번째 올라가기 전에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었어요. 유튜브를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 이 컨텐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한번 올리는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튜브가 한 번 쫙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컨텐츠가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쉬다가 다시 이 컨텐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만들어서 올린 컨텐츠 요때 이제 또 집중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유튜브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더라도 자주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도달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출수는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켜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은 유튜브에서 91만 건을 노출을 했어요. 노출 클릭률이라는 건 뭐냐면 노출을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명이 클릭해서 봤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클릭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썸네일만 봐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클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전체 노출 클릭률이 5.2%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인기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 노출 클릭률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소스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를 통해서 내 채널을 보게 되느냐 이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유튜브 검색이에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제 채널로 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 페이지, 그러니까 채널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1위가 유튜브 검색이면 사람들이 과연 뭐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왔냐 이런 거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1위가 앱 개발이다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콘텐츠가 이쪽에 취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검색해서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 그 트래픽 소스라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저의 유튜브 영상을 그 링크를 걸어서 가져갔으면 거기서 누가 그 클릭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외부 그 트래픽 소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로 저는 구글이랑 다음에서 많이 가져와서 보시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1.3%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1.3%만 외부 소스로 본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참여도를 보면은 시청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청 시간이 나오고 평균 지속 시간이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영상을 몇 분짜리 올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짧은 거는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또 긴 거는 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 개별로 들어가서 그 각각의 영상에 사람들이 시청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제가 2개를 제 채널에서 가지고 왔는데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채널 전체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에요. 저는 이제 10,000뷰가 넘어가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얘 그 시청 지속 시간을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보면 그래프가 서서히 내려가죠. 그러니까 원래 다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끄니까. 근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회수는 제일 높지만 어쨌든 꾸준히 시청자들이 이탈하면서 그래프가 형성이 됐어요. 요거는 저거보다는 시청 그 조회수가 훨씬 떨어지는 그 영상이거든요.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은 얘는 한 번 본 사람은 웬만하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이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쟤보다는 얘 그래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영상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래프가 훅 떨어진다거나 어떤 이 그래프 모양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온다거나 그러지가 않고 뭔가 어떤 그래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포인트에 도대체 어떤 영상에 어떤 요소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뭐 다들 껐나 아니면 더 집중을 했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독자 시청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30% 가까이는 구독 중이고 70%는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보는 사람들 중에 70%는 구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대부분 구독자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비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16%, 남성분이 38% 굉장히 압도적으로 남성분이 많죠. 컨텐츠가 뭐 앱 개발 쪽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주로 내 영상을 봤느냐 하는 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 잘 보이네요. 보라색이 진할수록 그 시간대에 많이 봤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얗죠. 거의 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벽 시간대예요. 사람들이 자는 시간대에. 그리고 특징이 보면 일요일과 토요일은 거의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쭉 보는 편인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보면 저녁에 진한 보라색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근하고 또는 학교 갔다 와서 밤 시간에 주로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에서 노출을 해주는 게 내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상을 올리고 뭐 48시간 이내에 조회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더 노출을 시켜주고 덜 노출해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올리면 안 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올릴 때, 그러니까 주중에 올릴 때는 저녁 한 오후 4시경, 오후 5시경 요때 올리면은 좋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게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 적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좀 인기 유튜버나 뭐 그런 분들은 요거를 맞춰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채널을 많이 보는 시간대에 그때 영상을 올리는 게
초반 조회수를 올리는데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고급 모드가 있거든요. 고급 모드를 들어가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 정보값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급 모드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순위 1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뷰 수가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내려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비교를 해보고 싶은 그런 목록이 지금 여기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 노출수, 노출 클릭률 이렇게만 이제 보여지는데 나는 이거 말고 뭐 좋아요 그 순서를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하면은 그 값들이 이렇게 보여서 동영상별로 그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 관련된 거는 다 이제 그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구독하는 사람, 구독 안 하는 사람 나눠서 또 분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확실하게 구독 중인 분들이 시청 시간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좀 더 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령별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 25세에서 44세까지가 주요 시청자 그 타깃이죠.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 그 45세에서 54세에 해당하는 요 층을 보면은 막대 그래프는 좀 낮은데 평균 지속 시간이 훨씬 좀 길어요. 4분 32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탈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니즈나 궁금함이 더 좀 크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는 것 같고 좀 젊은 사람들은 보다가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노출 클릭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노출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클릭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재생 목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노출 클릭률이 제 채널을 이렇게 분석했는데 제일 높은 게 7.4% 이거 보면은 이게 재생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 내에서 노출 클릭률이 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목록은 꼭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로 많이 보느냐를 나타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60%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PC로 보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돼요. 근데 당연히 이제 휴대전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 채널에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컴퓨터로 보시는 분이 상당히 이게 높은 거예요. 35%라는 게. 왜냐면 다른 분들 분석하는 걸 보면은 PC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35%는 굉장히 PC로 보는 비중이 많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PC로 보시는 분들이 지속 시간이 핸드폰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을 이탈하기가 쉽지만 PC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이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PC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화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볼 때는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PC로 보면 이게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저는 PC층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요점 정리를 짧게 해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확실하게 좀 짧더라도 자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지속적으로 올려야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노출을 막 이렇게 한번 터트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지만 사실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텍스트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항목은 제목, 내용, 자막, 태그 이렇게 있는데 자막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목과 내용과 태그 이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하셔서 잘 텍스트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을 먼저, 그러니까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순서, 그리고 이번 영상의 세분의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이어프레임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주요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 그리고 브랜딩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그 달기는, 태그는 동영상에만 태그를 다는 게 아니라 채널 자체에도 태그를 달 수가 있고, 또 재생 목록 자체에도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태그를 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태그 다실 때는 꼭 그 검색창에 자동 완성 검색을 이용을 해보시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 완성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앱 개발 콘텐츠이기 때문에 앱 계획까지 써보고, 앱 제작할 때 앱 제까지 써보고, 앱 만들기 할 때 앱 만까지 이렇게 써봤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주로 검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태그를 다시는 게 좋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재생 목록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생 시간을 늘리고 조회수를 늘릴 때 이 재생 목록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재생 목록을 꼭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떤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이 그 슬기로운 슬대표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니까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뭐 어떤 거든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